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시와 처벌 첫 시간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개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감시와 처벌은 이게 읽을 때마다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분석이 어쨌든 이 근대인데, 그 이제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뒤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강의록에도 썼긴 했습니다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푸코 말년에 이제 만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푸코가 한 말 있죠, 그죠? L'ontologie historique de nous-mêmes.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의 역사적 존재론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역사라는 말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현재의 우리가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만년에 쓴 텍스트에서 아티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감시와 처벌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책이 아닐까. 분석은 이제 19세기 감옥의 탄생, 감옥의 보편화로 이제 끝을 내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9세기의 분석이 우리 현재의 그 분석처럼 느껴지고 뭐 그러는 이제 효과들이 이제 있고, 또 특이한 책이에요, 그죠? 푸코의 책 중에서 이 감시와 처벌은 서문 자체가 부재하죠. 뭐 다른 푸코의 저서들은 다 서문들이 있습니다만, 이 책만 보면은 유일하게 소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에는 이 앞에 원래 원본에 이 감시와 처벌에 는 그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푸코가 어쨌든 이 사료를 뒤집어서 이제 이 지금 이 뭐 판화 정도 이렇게 사파, 이걸 갖다가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한 지금 몇 개 정도 됐느냐면 30개예요. 30개의 그 사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원본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쫙 가지런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판화들이 서문의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1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좀 특이한 책이기도 하고, 또 처음 읽으려고 하면은 약간 좀 너무 좀 잔인한 계속 그걸로 인해서 좀 덮었다가 또 다시 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이 텍스트로 인해서 또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순환, It's the Passion of Michel Foucault라고 하는 전기를 쓴 미국의, 그죠?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감시와 처벌을 이제 중심에 놓고, 푸코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마조키즘이다. 그런데 이제 일절을 하죠. 또 물론 이제 푸코가 직접 쓴 책은 아니고, 내 어머니와 내 누이와 내 남동생을 죽인 나 피에르 리비에르 범죄라고 기니까 그 19세기의 존속 살해범의 이제 그 재판 기록과 그의 수기, 또 그의 그 존속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남아 있는 자료들이죠. 정신과 의사들의 뭐
정신 감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부코가 콜레지 프랑스에서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비공식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그 이제 협력해서 그 피에르 리비에르의 그 사료의 뒷부분에 이제 그 논평들을 각각의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그 논평을 달아놓은 그 피에르 리비에르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사도마조키즘의 그의 철학의 원동력이다라고 이렇게 그 철학을 이제 표면 내지는 이제 환원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한 텍스트가 이제 이 감시와 처벌 그리고 피에르 리비에르의 범죄 이런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감시와 처벌의 그 첫 부분을 읽다가 보면 야 진짜 17, 18세기에 그것도 뭐 프랑스나 유럽이나 서구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독서를 쭉 진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서 보면 이 감옥의 세계 뭔가 그 아주 굉장히 좀 꺼림칙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자유형이라고 하죠. 자유를 박탈하는 이 감금형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공포 내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그렇죠. 이게 그렇게 심채영 못지않게 아니면 심채영보다도 훨씬 더 잔혹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금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안전하다, 안락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를 환기시키는 그런 책이 아닌가. 대단히 현재 역사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동기로, 그러니까 푸코는 항상 그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죠? 광기 역사에서도 그 광기의 경험의 문제가 중요했고, 예. 근데 어떤 그의 그 경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어떤 시대적인 정황이나 이러한 감시와 처벌을 쓰게 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감시와 처벌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감옥 정보 단체라고 하죠. 그리고서 그 밑에 빨갛게 약간 빨간 글씨로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ntolérable. 영어 똑같죠.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코가 만든 단체죠. 감옥에 관한 정보 단체, 감옥 정보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이 지금 활동과 감시와 처벌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그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총 8개. 잠깐만요. 그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구나. 4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20개의 교도소에 대한 조사.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4. 여기 이제 총 4개. 후코가 어쨌든 만들어서 해체하기 전까지 그 조사를 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후코가 수감된 자들을 대신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수감자들의 가족, 그들의 설문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답한 내용들, 참을 수 없는 그 교도소에서의 수감자들의 그 문제들이 그들의 말로 여기 토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지만 이거는 이제 또 역사가 이제 뭔가 70년에서 72년 동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된 자들이 교도소의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20개의 그 감옥에 대한 그 실태를 그들의 수감된 자들의 그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참 그런 어쨌든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라르 프로몽제라고 하는 이제 또 화가가 이 감옥의 이 폭동, 또 이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진을 토대로 해서 이제 또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글을 쓰는 것이 내게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투쟁의 현실에 도구, 전술, 해명의 자격으로 투쟁의 현실에 편입되는 한에서입니다. 제 책들이 외과용 메스, 화염병, 갱도 등과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고, 또 폭죽처럼 사용 후 타서 재가 되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오만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도덕의 계보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로제 볼드루아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좀 특이하죠? 아니, 특이한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푸코가 글 쓰는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이런 어떤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푸코의 다른 어떤 저서들보다도 이 감시와 처벌은 출간되기 한참 전부터 푸코가 전력 투구했던 신랄한 정치적 맥락을 삽입한 흔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푸코는 60년대까지는 그다지 어떤 이 활동가 이런 활동가로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죠? 그죠? 이제 685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또 60년대 이때는 이제 50년대 60년대 때는 자신의 어떤 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웨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폴란드를 거쳐 독일, 그 다음에 튀니지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푸코가 이제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프랑스에 계속 정착해서
이제 철학적 활동과 그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68년 5월 이후에 68년 5월 프랑스의 학생혁명 이후에 일이었고 이 이후부터 68년 5월 이후부터 푸코는 대단히 현실 정치나 현실 정치 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그것이 인종차별주의가 되었건 그것이 스페인의 프랑코의 독재가 되었건 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그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문제들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죠. 특히 이제 그게 푸코가 역설적이게도 1970년에 지식인이라면 가장 영예롭다고 여겨지는 꼴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임명된 그 해부터 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아카데미의 최고의 명성이 있는 자리에 를 차지함과 동시에 그의 그 활동은 단순히 지적인 어떤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 박학 다식을 꼴레주 드 프랑스의 그 강의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정말 아주 밀리당 크고 작은 이런 일들에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일종의 그 활동과 참여 지식인의 모습을 그 독자나 시민들에게 각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게 바로 70년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푸코에게 모든 이론적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한정하는 고유한 정치적 관건들과 관련해 이 문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관심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과 실천 간의 독특하고 강력하며 전례 없는 연관관계가 수립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전자가 항상적으로 후자의 과잉을 수정하게 되는데 지적인 작업과 사회운동 간의 상호 연루는 독창적인 방법론인과 동시에 지식인의 윤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또 제 자신을 위해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작업 혹은 제가 해왔던 역사적 작업 간의 일종의 왕래, 상호 간섭, 상호 접속과 같은 것이 발생하기를 항시 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아득히 먼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실천과 직접적이고 동시대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던 만큼 보다 자유롭게 아득히 먼 과거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70년대에 이제가 아니라 이제 80년대 푸코가 이제 DJ 크리 4권이니까 80년대 이제 자신이 한 작업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70년대 이런 푸코의 활동들은 사실 80년대 뭐 주체 해석하기라든가 여러분들이 후기 푸코의 그 사유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푸코는 예를 들면 주체 해석학과 같은 82년도의 강의에서 자기 인식보다는 그죠?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 자기 배려라는 이 지금 이 두 개의 그 일종의 테크닉이죠. 얘기하면서 어디에 일단은 방점을 찍습니까? 바로 에피멜레이아 헤어투, 다시 말해서 자기 돌봄, 자기 실천. 의 일환으로서 자기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논하는 델포이의 그러니까 격언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오늘날 혹은 그리스도교로부터 기원이 되는 자기 해석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자기 인식이지만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자기 인식은 그 인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자기를 돌보는 나가 돌보아야 할 나를 잘 돌보기 위한 중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테크닉, 도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인식과 자기 돌봄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인식은 그러니까 자기 실천,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작업에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과 이론과 실천 간에 이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70년대부터 적어도 70년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푸코의 자기 실천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이론적인 작업 간에 이 긴밀한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항상 말은 먼저 나오죠. 실천은 뒤늦게 따라오고 이 갭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갭에 관계없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이론과 실천, 즉 로고스와 프락시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를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그 도덕의 주체, 그래서 윤리적 주체로서 자기를 뭐예요? 구축하는 이 실천. 이게 결국에는 푸코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자기인식이라는 거였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미 감시와 처벌 이전에 이제 푸코가 자기의 이론적 실천과 그 다음에 자기의 구체적 실천 간에 이런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겠고 그것은 그의 만년에도 오히려 더 레디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71년 2월 8일 푸코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옥정보단체라고 합시다. GIP 아까 했죠.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을 자신의 집, 주거지에 설립한다고 공표했어요. 이거 집에다 만든 거예요. 그게 모지라라고 하는 파리의 아파트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려자였던 바로 그 다니엘 드페르와 함께 이 단체를 이끕니다. 이게 특이한 단체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NGO예요. 그렇죠? 시민단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데 이게 대단히 그 포멀한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요. 푸코는 초기 전단들을 직접 작성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헬레니스트 피에르 비달 라케와 장마리 도메나슈와 함께 집행부를 구성해 이 단체를 해산할 때까지 비공식적이고 수평적으로 이 집행부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사무국장이 있고 뭐 등등 우리 이런 식의 이게 좀 물론 이제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 정해진 어떤 이렇게 틀로 체계화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유명 혹은 익명의 지식인들이 수감자들의 가족들과 연대하면서 GIP의 중개 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70년부터 프랑스의 극좌파는 70년대 그죠? 굉장히 이제 이런 여러분들 프랑스에 또 뭐 좌파 교회들이 많은데 극좌파는 그 몇몇 리더들의 수감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감옥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극좌파 리더들이 체포되어서 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 주의 프롤레타리아 좌파 라고시 프롤레타리안은 수감자들과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이 GIP를 지지했습니다. 줄을 한번 보세요. 그죠? 자기들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감되고
정치범으로. 근데 좌파는 그냥 당연히 이 감옥에 관심을 가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감옥 정복운동에 대해서. 마오쩌둥주의자들의 분석과 자신의 분석을 구분하면서도 푸코는 감옥의 문제에 유일하게 연대했다. 좌파에서 유일하게 연대했다. 나머지는 쟤 뭐 하는 거야 저거? 어디서 굴러먹은 뭐야? 개뼈다귀야? 뭐 아니면 그게 뭐 진짜 문제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중요한 거야. 뭐 아무튼 뭐 대충 심지하게 가겠습니다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푸코는 트로츠키주의자, 공산당, 그죠? 당시 지금도 있지만 노동자 총연맹,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하고 좀 비슷한 거죠. 세제 때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그래가지고 노동자 총연맹이 이 감옥 정보 단체의 활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의 사회당도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환기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정치 정세의 미세한 재편은 좌파 도골주의자들과 참여 그리스도교인들 이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마오쩌둥주의 활동가들 혹은 단순한 시민들이 그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 GJP의 투쟁적 토대에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식화된 사회에서 뭐 좌파는 뭐 인권 뭐 해서 뭐 저는 그렇지 않았다. 70년대 이거 만들었을 때 비난까지 했어요. 트로츠키주의자들이라든가 공산당, 노동자 총연맹.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민노총에서도 비아냥거렸다. 그게 진짜 운동이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자, 푸코의 참여는 이 운동을 어쨌든 결정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데 1970년 푸키에레랑스 광산에서 이제 프랑스의 지역에서 광산 참사가 있었어요. 갱도 무너지고 오늘 산업 산재죠.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주앙폴 사르트르가 주재한 인민재판 모델이 종종 환기되곤 합니다. 푸코는 곧바로 과도하게 중앙 집중적이고 엄격하며 엄숙한 재판관념을 거부하고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intolérable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일 수 있지만 intolerable 그 이제 명사형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의 조사인 겁니다. enquête intolérance 단순한 구체적 조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시민단체들 왜 좀 이런데 좀 과도하게 진지하고 또 과도하게 뭐 아시죠? 이렇게 좀 회의를 위한 회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연대 회의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의 시대의 핵심어는 참을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intolérable 이라는 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푸코가 우리가 다음번에 이 감시어첩을 다음에 다루게 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의에서 뭐야? 이거와 조금 더 유사한 계열의 insurrection des savoirs assujettis 예속된 지식들 질식되어서 이 주류에 밀려가지고 예속된 지식의 반란, 봉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예속된 알미라는 게 뭐예요? 예속된 지식이라는 게. 가방끈 적은 사람들. 이론적이지 않은 그냥 경험으로서 참을 수 없거나 혹은 어떤 권력 남용에 시달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말들인 거예요. 그들의 암, 그들의 지식들이에요. 이렇게
학술 논문으로 학회에서 무슨 잘 포장된, 잘 형식화된 논문, 이런 식의 담론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 여기서도 뭐냐? 이 참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참을 수 없어. 단순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경찰, 병원, 정신병원, 학교, 병역, 언론, TV, 국가는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네? 28년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이렇게 참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중에서 이 카테고리 가운데서 네? 페이크 뉴스를 수없이 선관위도 통제 못합니다. 뭣도 통제 못해요. 그냥 끊임없이 카더라 아니면 빼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까 제가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매일매일 뉴스가 기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대로 무슨 어떤 세계에서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되었건 그것이 아프리카가 되었건 그것이 지금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맨날 학살하는 예멘에서 한 40만 이상이 죽었어요. 시리아가 되었건 이 잘난 우리나라 똑똑한 이 돈 많은 나라에서 이 특파원들은 그런 데는 왜 안 가는 거야? 여기서 맨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YTN이고 어디 나와서 패널을 나와갖고 앞에 찬반 해갖고 딱 좌우로 앉아가지고선 그죠? 다 아는 거 계속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니면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론몰이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의 그 문제들을 가리고 또 세계에서 진짜 세계의 비참이 뭔지 거기서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죠? 선봉에 서서 그런 양질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양질은 돈 되는 데서 신자유주의에서 자기 자신의 기업에 그 자기 자본을 갖다가 증식시키는데 필요한 양질의 그러니까 상인들의 정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어진 유한한 시간 동안에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비참 속, 비참이나 혹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류라고 하는 공통의 신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예요? 우리의 공통의 감각들이 나오고 그 감각의 차원에서의 그 고통, 슬픔, 참을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립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는 시민으로서 이런 것에 관한 정보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됐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각자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참을 수 없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핵심은 참을 수 없음. 이 조사는 이중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조사는 감옥에 대한 불만의 이유들을 조사하여 폭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조사는 그 자체로 이 참을 수 없음을 불러일으키고 의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생생한 증언들이 이 JP 얘기죠. 여기 70년이 만들어지는. 예? 이걸 읽고 나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음을 또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실천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참을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교차하게 된다고 푸코는 설명합니다. 근데 권력의 억압과 전횡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새로운 사회 계급들 내에 점증하는 새로운 참을 수 없음, 새로운 참을 수 없음과 전통적인 참을 수 없음인 착취당하는 계급의 참을 수 없음이 서로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음은 그죠? 우리 전통적인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참을 수 없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극복하는 거. 근데 그 안으로도
또 다른 참을 수 없음이 이 감옥 정보 운동을 통해서 교차한다 이거예요.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민법정 모델에 반대하며 푸코는 다른 형태의 법정을 제안하고 공식적인 지식과 거리를 두고 구축된 주변부적인 지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공식적인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가들, 활동가들, 그들 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죠. 우리 매일매일 접합니다. 에? 이게 아니라 주변부적인 지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주변부적인 지식이 뭐예요?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증언들인 거예요. 19세기 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 환경에 대해 수행한 조사는 막스의 성찰에 큰 영향을 주었죠. 자발적으로 그들이. 겸손하고 평범한 조사자는 어둠 속에서 겸손하게 일하며 부정할 수 없는 익명의 증언들을 수집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철학, 완전히 다른 투쟁 개념이 출현한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노동자의 이름으로, 농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의 이름을 대신해, 그들을 대신해서 늘 지식인들이 발언을 해왔다 이거예요. 정치만 대의가 아니라 지식인계에서도 얘기가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70년대 들레즈와 푸코가 지식인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대담을 통해서 이제 보편 지식인과 특수 지식인을 가르는데, 이제 푸코는 이제 당연히 보편 지식인들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에밀 졸라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적어도 근대 사르트르에 이르는, 그죠? 전통적인 이런 어떤 지식인들,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의 인권이나 이런 거에 호소하면서 그것의 기준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희생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를 대신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실천하는 이런 류의 이제 지식인을 이제 보편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지금 푸코는 그와는 좀 다른 형태의 지식인, 다른 역할을 하는 지식인의 상을 만들어냈다. 뭘 통해서? 지금 이 주입백 감옥 정보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감옥 정보 운동의 이 8년간의 아니 4년간의 기록. 여기에 이제 중요한 특질은 여기서 지금 푸코가 이들을 대신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을 수 없으면 바로 수감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으면 면회 가는 가족을 통해서라든가 그들의 참을 수 없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야? 힘 있는 담론의 장에 이것을 갖다가 뭐야? 삽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사들은 일군의 전문가들에 의해 외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조사자들은 피조사자들 자신들이다. 발언하고
장벽을 허물며 참을 수 없는 것을 표명하고 그것을 더 이상 참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억압이 행사되는 것을 막는 투쟁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이 조사는 중립적 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식과 실천을 연결시키는 지식의 실천을 촉구하고 하나의 투쟁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반면에 랑스 광산 사태와 러셀의 법정과 같은 인민법정은 이미 진실 관계와 진실의 전파를 심지어 공간 배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법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푸코가 이제 힘주어 얘기하고 있죠. 검사, 도덕적 입법자, 관념성의 전문가로서의 철학자. 요컨대 이제 보편적인 것의 이름으로 말하는 철학자와 권력 관계들의 실제성과 구체성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조사자로서의 철학자가 대립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조사자로 푸코가 구체적으로 참여했던 게 어디예요? 이란 혁명 때, 그죠? 이태리의 신문을 전국 기자로 가서 이제 참여한 바도 있죠. 자, 겸손한 조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식과 발언을 재분배하고 정치적 투쟁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려는 야심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어떤 개혁주의적 목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 설문 일람표로 구성된 JP의 그 조사들은 수감자들의 가족들 주변에서 수집된 수감자들의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4차례의 조사가 연이어 출간되게 된다. 다 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다 모아놓은 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책이에요. 이 시기 강도 있는 활동을 전개한 JP는 기자회견, 시위, 교도소 앞에서의 전단 배포 등 다방면으로 활약을 펼칩니다. 직접 참석한 푸코는 연행되고 경찰에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 JP의 활동은 언론이 중계하는 점증적인 성공을 거두며 어떤 징후와 위기를 부각시킵니다. 교도소들이 불탑니다. 이때 70년대 여러분들 7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여러 교도소에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폭동과 투쟁이 있었어요. 1971년에 35차례의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JP의 정신은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방법에 기초한 단체들의 증식과 더불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감옥 정보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이와 이제 유사한 다른 분야의 이 단체들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72년 임무를 완수한 JP는 문제와의 시도, 수십 년 전부터 침전된 자명한 것들, 실천들, 규칙들, 제도들, 습관들을 문제화하고 의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화는 감옥과 관련해 행해졌으나 그것을 통해 형사 사법, 법률,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처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이거.